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윤리의 정의, 윤리적 판단은 실제 세계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윤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윤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는 도덕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말처럼 쓴다. 다만 어감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도덕은 실천적인 느낌이 강하고 윤리는 이론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암묵적으로 준수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도덕이라 하고, 그런 규범과 규칙이 정당한지를 의심하고 검토하는 것을 윤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여행지의 이름이 도덕이 아닌 윤리인 것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착한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윤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당위적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정도가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언제나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문장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주어를 말하고 이어서 수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아프리카어가 됐든 모든 언어는 표현 방식은 달라도 이상하게 그 구조는 동일하다. 모든 문장은 주어 플러스 수어로 되어 있는 것이다. 주어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한다. 사과, 의자, 자동차, 사람 등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어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수어는 그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맛있다, 편하다, 빠르다, 멋지다 등 수어의 자리에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온다. 사과는 맛있다는 말은 사과는 맛있다라는 문장은 사과라는 존재자가 있는데 그 존재자의 상태가 맛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면 세계의 모든 언어가 주어와 수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이 우주 자체가 존재자와 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겠다. 어쨌거나 이 주어와 수어의 합, 다시 말해 존재자와 그 존재자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을 명제라고 부른다. 문장과 비슷한 말이다. 문장은 영어, 불어, 한국어 등으로 실제로 표현된 것이고, 명제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무한하게 많은 명제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어떤 명제들은 수르가 뭐뭐이다라고 끝난다. 반면 다른 명제들은 수르가 뭐뭐이어야 한다라고 끝난다. 수르의 상태에 따라 명제가 둘로 나뉘는 것이다. 앞의 문장을 사실명제라고 하고 뒤의 문장을 당위명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과는 맛있다는 문장은 사실명제다. 다음으로 사과는 맛있어야 한다는 문장은 당위명제다. 학문마다 탐구하는 명제가 다르다. 사실명제가 탐구하는 학문은 과학이고 당위명제를 탐구하는 학문은 윤리학이다. 사실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반면 당위명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사과는 맛있다라는 명제는 직접 먹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과는 맛있어야 한다라는 명제는 도대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할 수가 없다. 즉 당위 명제는 참과 거짓의 판단을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 윤리적 명제 역시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단적으로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 둘은 각각의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명제에서 당위 명제가 도출되나 반대로 당위 명제에 사실 명제가 도출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가끔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를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 쉽게 오류에 빠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자유주의가 세계적 대세이므로 우리도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두 문장은 이 문장은 두 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대세다.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주장이고 이른 근거다. 타당한 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는 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가 자유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도 자유주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음 사례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므로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은 사실 명제에서 당위 명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앞의 문장과 형식이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위명제는 사실명제를 통해 증명될 수 없다. 당위명제는 사실명제와 무관하게 그 문장 자체의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즉 윤리적 판단은 실제 세계가 어떠한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침몰하는 배 사례에서 A씨의 주장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그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B에게 이렇게 말한다. 윤리라는 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특수한 상황에서도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 거요. A의 말이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윤리의 대상이 당위명제에 국한되고 또 이 당위명제가 현실을 기술하는 사실명제와 무관하다고 할 때 그의 말은 윤리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불편함을 느끼는 B와 같은 사람도 있다. 만약 윤리가 현실과는 무관한 당위 명제들의 집합이라는 도대체 그런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비현실적 판단은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쓸모도 없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윤리의 양대 산맥인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윤리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를 기반으로 A와 B의 두 입장을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비교해 볼 차례다. 의무론과 목적론. 주어진 의무를 고려할 것인가, 미래의 결과를 고려할 것인가. 윤리라는 전체 분야를 딱 반으로 나눈다면 반은 의무론, 나머지 반은 목적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의무론과 목적론은 윤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다. 기자가 찾아와 A씨에게 윤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A씨가 답했다. 윤리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한테는 이미 주어져 있는 도덕법칙, 의무들이 있어요. 이런 도덕법칙과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 그것이 윤리지요. 여기서의 도덕법칙, 의무란 누구나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 규범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효도를 해야 한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등을 말한다. 이번에는 B씨에게 윤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B씨는 우선 A씨의 답변에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보편적인 도덕법칙 같은 게 어디에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바뀌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국가는 극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착하게 산다거나 효도를 한다고 할 때 그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요. 또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B의 대답에 기자가 물었다. 그럼 윤리는 무엇입니까? B가 대답했다. 윤리라는 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결과가 많은 이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해요. 다수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좋은 행위가 되는 거지요. 정리하면 의무론은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준수하는 행위가 윤리라고 보고 목적론은 다수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윤리라고 본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의무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그들은 이미 주어진 도덕적 명령으로서 신의 말씀을 규범으로 생각하고 평생 이를 준수하며 살아간다. 종교인들에게 옳은 일이란 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란 신의 말씀에 거역하며 사는 것이다. 반면 목적론적 윤리관의 모습은 안중근 의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총을 쏜 것이다. 이는 좋은 결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목적론적 윤리관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무론과 목적론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선을 생각해 보자. 당신은 지금 현재에 서 있다. 특정 행위를 하려 할 때 당신은 과거와 미래를 고려하게 된다. 우선 과거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의무를 고려해서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은 의무론적 태도가 된다. 다음으로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목적론적 태도가 된다.
결과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을 결과주의라고도 부르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무론을 비결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침몰하는 배 사례를 보자. 10명의 목숨을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는 방안에 대해 A는 강력히 반대한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떠한 상황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토대는 의무론적 윤리관이다. 이는 우리는 이미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도덕 법칙과 의무를 알고 있고 이를 어기는 행위는 부도덕한 일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B는 한 명을 희생시켜 모두를 살리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토대는 목적론적 윤리관이다. 한 명이 희생함으로써 얻는 결과가 모두가 죽는 결과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한다고 할 때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평생을 의무론적 윤리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반면 평생을 목적론적 윤리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런 윤리관을 갖고 살아온 삶은 괜찮은 삶이었는가?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론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나와 집단의 미래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행동한다.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판단의 몫은 당신에게 있다. 지금부터는 의무론과 목적론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한 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한다. 의무론과 정언명법.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찾아라. 의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칸트다. 칸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칸트는 학문에서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사람이다. 문학, 철학, 예술 등 인문학의 어떤 분과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어렵게 중간 보스를 물리치고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끝판왕 삼형제가 기다리고 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연권과 이권의 철학 파트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칸트의 윤리관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칸트는 18세기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년 전에 독일에서 활동했다. 세 편의 책으로 유명해졌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그것이다. 이 비판 시리즈에서의 비판은 무엇을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를 밝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잠시 비판의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비난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살이 매우 많이 쪘다. 우선 비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뭐야, 이 돼지는 살찐 게 정말 디룩디룩 돼지 같구나. 이와는 달리 비판은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너는 살이 쪄서 앞으로 스키니진은 입을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즉, 비판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를 규정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순수 이성의 한계를 밝힌다는 것이고, 실천 이성 비판은 실천 이성의 한계를 밝힌다는 것이다. 판단력 비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의 순수성은 인간의 감각, 지각, 지성 능력인 인식 능력을 말하므로 이를 비판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천 이성은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능력을 말하는데 실천 이성 비판은 윤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판단력 비판은 아름다움에 대한 것으로 미학을 제시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의무론적 윤리설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의 핵심적 논지가 된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무너져가는 시대상을 마주하며 상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철학 담론 속에서 절대적 도덕 법칙을 찾아 세우려 노력했다.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찾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앞서 기자와 인터뷰하는 B씨가 지적하듯 절대적이고 누구나 따라야 하는 완벽한 도덕 법칙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상황에 따라 모든 일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절대적 도덕 법칙의 논제가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칸트가 제시한 것은 정연명법이었다.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칸트가 제안했다. 실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이 말을 쉽게 바꿔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정도가 되겠다. 상준쌤 읽으실 수 있어요? 네. 단순화하면 정언명법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도덕 법칙을 찾아내는 계산 기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언명법 기계에 내가 하려는 행위 X를 넣어본다. 그러면 계산을 거쳐서 이 행위 X가 보편적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해준다. 이 계산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내가 하려는 특정 행위 X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한다고 가정해보는 것이다. 만약 그래도 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 X는 보편적 도덕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 X를 거짓말하는 행위라고 해보자. 그리고 정언 명법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거짓말을 하는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괜찮은가? 그 사회는 서로의 신뢰와 연대가 무너져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다른 것도 넣어보자. 행위 X에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넣어보자. 만약 모든 사회 구성원이 쓰레기를 줍는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특별한 문제 없이 청결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모두가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매우 괜찮은 방법이다. 정언명법을 토대로 칸트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 법칙과 의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윤리적 의무가 실제함을 알게 되었다. 이제 주어진 의무를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칸트는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을 경외심으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과 내 안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칸트를 통해 단단한 토대 위에 서게 되었다. 목적론과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하라. 목적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입장은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는 19세기 무렵에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윤리적 견해로 벤담과 밀이 대표적이다. 공리주의는 단적으로 말해 윤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상이다. 여기서의 이익은 쾌락이나 행복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공리주의의 모토는 너무도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이 말은 공리주의의 핵심 논점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윤리적인 것이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장점은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데 있다. 아무리 복잡한 현실의 문제라도 공리주의는 쉽게 해결한다. 단적으로 결과가 최대의 행복을 산출하면 끝인 것이다. 단순하고 명쾌한 공리주의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인물은 벤담이다. 그는 1789년에 출간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도덕과 법이 따라야 하는 원리로 공리의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서 벤담은 모든 행위의 시비는 그것이 사람의 행복을 정진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해서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벤담과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행복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벤담은 행복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밀은 행복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침몰하는 배 사례로 돌아가 보자. 10명의 승객은 지금 말 많은 A를 바다에 던지려 하고 있다. 이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벤담이 주장했다. 일단 A씨를 던지는 행위가 윤리적인지 판단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11명이 차례로 A씨를 던지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행복 정도를 측정했다. 첫 번째 성객은 플러스 1만큼 행복이 정진됐다. 두 번째도 플러스 1, 세 번째 성객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어서 0,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모두에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바다에 던져질 운명 앞에 놓인 A씨에게도 견해를 물었다. 당연히 자기가 던져지는 행위로 인해 A씨의 행복은 마이너스 1이었다. 이제 합해볼 차례다. 이 11명의 행복을 모두 합하면 결과적으로 0보다 크다. 따라서 A씨를 배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전체의 행복을 높여주는 윤리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A를 배 밖으로 던지는 것을 윤리적이라 말하기는 사실 꺼림칙하다. 만약 이렇게 단순하게 쾌락의 합산만으로 윤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회 파트에서 다루었던 전체주의도 윤리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야말로 소수의 권리와 무관하게 다수의 이익만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런 논리라면 사회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노예제도나 여성차별 역시 윤리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처럼 벤담식의 공리주의는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큰 이점을 갖는 반면 윤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설명인 듯해서 윤리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다. 이렇게 단순 무식한 공리주의를 세련되게 만들어준 인물이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통해 쾌락과 행복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인간은 감각에 의한 말초적 쾌락뿐만 아니라 고결하고 고상한 쾌락도 추구한다. 따라서 쾌락과 행복은 단순 합산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밀은 자신의 저서 공리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약 바보나 돼지가 다른 견해를 가진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 입장에서만 문제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상대들은 문제의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 다시 예로 돌아가자. 벤담의 주장에 따라 A씨를 배 밖으로 던지려는 찰나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밀이 사람들을 막아섰다. 그러고는 A씨를 던지는 행위에 대한 행복지수를 재측정해보자고 제안했다. 미리 제시한 디테일한 측정 장비에 따라 다시 한 명씩 행복을 평가받았다. 첫 번째 승객은 플러스 9만큼 행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승객은 플러스 7만큼,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세 번째 승객은 플러스 2만큼,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바다에 던져질 운명인 A씨의 행복지수를 측정했다. A씨는 자신의 희생에 대해 마이너스 2만만큼의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두를 합산하면 아무리 다수가 만족한다고 해도 소수의 희생자가 느끼는 고통이 질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결과는 0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A씨를 배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A씨의 질적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결과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밀은 쾌락과 행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평등 등 인간의 최소한 권리와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중간 정리.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 여행은 마지막 여행지 윤리를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윤리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당위 명제에 대한 탐구를 그 범위로 한다. 의무론과 목적론은 윤리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견해인데 의무론은 도덕 법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윤리라는 입장이고 목적론은 행위의 결과가 이익과 행복을 창출하면 그것이 윤리라는 입장이다. 의무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칸트는 정언 명법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발견했고 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목적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원리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행복을 창출하는 행위를 윤리적 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행복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미래의 질적 공리주의로 구분되었다. 윤리는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절대적인 도덕 법칙에 대한 견해 차이를
기준으로 각각 윤리 절대주의, 윤리 상대주의라고도 불린다. 윤리 절대주의란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윤리 상대주의란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가변적인 도덕 규칙만이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범주로 따지면 윤리 절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각각의 개념 안에 의무론과 목적론이 포함된다. 이제 윤리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이해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문제에 적용해 볼 차례다. 앞서 다루었던 역사, 경제, 정치, 사회의 담론들을 윤리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 하이에크와 롤스. 어떤 사회가 윤리적인가?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만약 당신이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고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충분한 역량을 갖춘 존경받는 최고 권력자라면 당신은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겠는가? 특히 그 사회가 현재의 한국 사회라면 당신은 무엇부터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의 논의를 잘 따라온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모시킬 열쇠가 세금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세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일은 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윤리적인 절대 권력자라고 할 때 당신은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지금부터는 각각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의무론, 목적론과 연결해 생각해 보려 한다.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현실을 알 필요가 있겠다. 참고할 만한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빈부격차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말은 종종 들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격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진위계수가 활용된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평등 상태인 0과 불완전 평등 상태인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므로 국가별로 비교하기에는 용이하나 구체적인 개인이 체감하는 격차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참고로 2017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진위계수는 시장소득이 0.406, 처분 가능 소득이 0.355였다. 이걸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주택 소유와 임금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려고 한다. 질문으로 시작하자. 한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주택 소유 1위는 현재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까? 2017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1위가 1695채, 2위가 700채, 3위가 605채 소유했다. 다주택자 중에는 11세임에도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도 있었다. 이 소유자의 경우 자기 집에서 딱 하루씩 생활한다 해도 4년 6개월 가까이 돌아다니며 살아야 할 정도다. 한국인의 절반은 자기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에 비해 소수의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정당하게 번 돈으로 구매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주택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동시에 공급이 안정되어 있는 까닭에 소수의 과도한 독점이나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수에 의한 주택 점유가 개인의 일탈이나 부도덕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도덕적으로 과도한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우리는 빈부격차의 정도만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니 주택 소유에서의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다음으로 임금소득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보자. 기존의 등기 임원의 보수만 공시 대상이었던 것에서 미등기 임원의 보수까지 공시하도록 개정된 2018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1위는 230억, 2위는 103억, 3위는 98억 정도다. 이외에 주식 소유에 따른 배당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1위는 4,700억, 2위는 1,400억, 3위는 930억 정도다. 임금과 배당금은 1년간의 소득이니 소득이 아닌 재산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반면 개별 임원의 보수가 처음 공시되었던 해에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 사건은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지하 셋방에 번개탄을 피운 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었다. 두 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까닭에 그동안 나이 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했는데 그마저도 사고로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의 빈부격차는 극단적인 까닭에 차라리 비현실적이다. 같은 한국 안에서 어떤 사람은 천여 채의 집을 소유하고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반면 멀지 않은 곳에서는 생활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선인과 악인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뿐이다. 그리고 만약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는 복지를 확대할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피할 수 없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매우 윤리적이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역량을 충분히 갖출 권력자라면 당신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는가? 어떤 이들은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는 부당하므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자유시장에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부를 얻었다면 그러한 부는 부당하지 않으며 사회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차라리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세금 징수가 더 비윤리적이라고 말이다. 지금부터는 이런 상반되는 주장을 했던 두 인물인 하이에크와 롤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의무론과 목적론의 입장에서 평가해보자. 우선 하이에크는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로 신자유주의 사상적 아버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채택되었던 케인스 이론에 맞서 그는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자유시장을 옹호했다. 하이에크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했다. 지식이나 기술이 다른 게임의 참가자들이 정당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하고 그럼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생겼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그의 기본 전제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게임이 공정했는지 혹시나 게임 참가자 중 누군가를 속인 사람은 없었는지를 감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게임의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게임판 자체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학급에는 A, B, C, D 네 학생이 있는데 나는 A다. 수학 시험을 앞두고 B, C, D는 놀기에 바쁘다. 반면 나는 정말 코피나게 밤새 공부를 해서 수학 성적 100점을 받았다. 놀기만 했던 B, C, D는 각각 20점, 30점, 40점을 받았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나에게 말했다. A야, 네가 1등을 했구나. 잘했다. 그런데 네 점수가 너무 높구나. 네 점수에서 30점을 떼서 B, C, D에게 각각 10점씩 나눠주도록 하자. 그럼 B, C, D는 각각 30점, 40점, 50점이 되는데 그래도 70점인 네가 어차피 우리 반에서 1등이니 걱정할 것 없다. 담임 선생님의 이러한 행동은 정의로운가? A의 입장에서 이 행동은 불합리하고 부도덕하다.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면 결과가 아무리 큰 격차를 발생시켰다 해도 그 성과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윤리설에 가깝다. 이에 따르면 사회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게임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그렇기에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며 세금을 늘리는 행위는 어불성설이 된다. 진정으로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면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위법 행위는 없는지를 국가가 감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단에 앞서 이와 대비되는 롤스의 생각을 들어보자. 롤스는 하이에크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활동한 철학자로 대표 저서로 정의론이 있다. 롤스는 세금을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재분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 하나의 사유실험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원초적 입장에 대한 가정은 단순하다. XYGC는 지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말도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지만 다만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 다행인 것은 이 기억은 정확히 1시간 후 완벽하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3명 중에 한 명은 빌 게이츠이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중산층이며 마지막 한 명은 노숙자다. XYZ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셋 중에 한 명일 것임을 알고 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롤스가 이들에게 묻는다.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분배 방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낮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높이고 복지도 높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X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룰스에 따르면 3명 모두 두 번째 분배 방식인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숙자일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빌 게이츠여서 얻는 이익보다 자신이 노숙자일 때 처할 어려움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다. 룰스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유 실험은 우리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가 사실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롤스의 생각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결과적으로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윤리설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롭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개개인이 납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당신이 윤리적이고 정의로우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권력자라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우리는 특히 과도한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기준으로 두 가지 입장을 알아보았다. 의무론자는 결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제보다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목적론자는 절차나 과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과로 도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판단하기에 무엇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롭고 윤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다. 당신의 윤리관이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윤리 파트가 끝났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의 이론적 측면을 알아보고 이를 현실에 직접 적용해 보았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의 윤리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윤리 절대주의로서의 의무로는 칸트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찾아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윤리 상대주의로서의 목적론은 공리주의자들이 제시했는데 절대적인 도덕 법칙의 허구성을 밝히고 행위의 결과가 행복과 쾌감이라는 이익을 창출할 때 윤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현실적 측면에서의 윤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 묻는다. 이는 단적으로 빈부격차의 문제, 즉 복지와 세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개인의 절대적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견해와 반대로 복지를 통해 증진될 사회의 행복을 고려해서 부유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목적론적 견해가 그것이다. 이 논의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앞서 여행했던 경제, 정치, 사회의 쟁점들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에서의 세금과 복지 문제, 정치에서의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 사회에서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쟁점이 현실에서의 윤리적 판단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제 1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 차례다. 에필로그. 여행은 종착지에 이르렀다. 우리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의 5영역을 탐험했다. 이 5영역은 각각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경으로 우리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제시해 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역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핵심 논지에서 공통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이 구조란 구체적으로 이분화된 세계다. 세계를 매우 극단적으로 추상화하면 궁극에 가서 세계는 둘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고도로 추상화해서 4개의 계절로 구분하고 공간을 고도로 추상화해서 5개의 대륙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극단적인 추상화의 결과물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는다. 복잡한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수히 많은 예외와 다양성을 폭력적으로 소거함으로써 실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책에서 선택한 방법은 세계의 단순화였다. 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출되어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디테일에 함몰되어 거시적 측면에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시적으로 지엽적인 측면에 집착하기도 한다. 이 책은 현실 세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세계에 대한 거시적 전망을 돌려주고자 한다. 현실 세계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면 세계는 둘로 나뉜다. 단순하게 이 세계를 A 세계와 B 세계라 부르기로 하자. 우선 A 세계의 주인공은 소수의 지배자다. 역사에서 그들은 왕, 영주, 부르주아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노예, 농노,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고 권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근대의 부르주아는 공장과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공급과의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는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들어서며 냉전과 신자유주의가 도래했다. 경제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부르주아의 세계다. 그들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 이에 따라 세금 인하와 복지 축소가 진행된다.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는 부르주아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자본가의 투자 확대와 사회의 경쟁적 분위기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정치에서 보수는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한다. 생산수단의 민영화, 정부 개입 축소,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 경제 성장이 이들의 지향점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자본가는 소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독재나 엘리트주의 체제가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사회에서 자본가가 소수라는 특징은 이들의 권리가 노동자 다수에 의해 침해받을 가능성을 발생시킨다. 전체주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근본 이념으로서의 자연권, 특히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은 자본가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줄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디어는 기업의 광고비를 통해 유지된다는 특징 때문에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보수적 견해를 반영하기 쉬운 조건에 놓였다. 윤리에서 임무로는 결과보다는 이미 주어진 의무와 도덕 법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윤리관으로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강조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절차가 보장된다면 그 결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는다. 결과가 아닌 절차나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윤리설이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기에 적합하다. 다음으로 절반의 세계인 B세계의 주인공은 다수의 피지배자다. 역사에서 그들은 노예, 농노, 플로레티아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했다. 특히 근현대 역사에서 이들은 자신이 착취당하는 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려 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계급을 유지하게 되었다. 경제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체제다. 이 체제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려 한다. 이에 따라 세금이 인상되고 복지가 확대된다.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고 동시에 빈부격차를 완화한다. 다만 노동 의욕 감소와 자본가의 투자 의욕 감소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에서 진보는 이러한 노동자, 저소득자, 서민,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한다. 생산수단 국유화, 정부 개입 확대, 세금 인상 및 규제 강화, 사회적 재분배가 이들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의 견해가 반영되는 민주주의가 이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역사적 경험, 미디어에 의한 교육, 대중의 비합리성으로 노동자가 스스로의 이익과 어긋나는 정치 정당을 선택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회에서 노동자가 다수라는 특징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다수에 의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부정적 상황을 전체주의라 한다. 근현대의 시기 동안 전체주의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는 전체주의를 부정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론적으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전체주의화함으로써 자본가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본가의 이익이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 윤리에서 목적론은 행위의 결과가 행복과 쾌락이라는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그 행위를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으로 전체의 이익을 강조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재분배 중심 제도는 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의 만족을 높인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윤리설에 의해 정당화된다. 일본에서는 세계를 양분화함으로써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단순화했다. 극단적으로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세계는 대축적 지도와 같다. 지구 전체의 구조가 세계 지도 한 장에 담기듯 이분화된 세계는 세계를 조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미세한 구체성을 소거한 비현실적인 지도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안내하듯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이 책이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 여행의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은 여행을 시작한 당신의 몫이다. 당신이 이 지도를 배낭에 넣고 인생의 여행길을 따라 여행하는 동안 동행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길 바란다. 이 권에서는 이제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단순화해보려 한다. 철학, 과학, 예술, 종교, 그리고 신비에 대한 영역을 탐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마저 마쳤을 때는 영권의 초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넓고 광활한 지혜의 바다를 향해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 여행을 계속해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또 다 읽었네요. I'm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나 이걸로 엄청 재미난 것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할 거야. I'm gonna, 뭐뭐 할 거야. 그죠? I'm gonna do, 뭐뭐 할 거야.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terrible이 안 좋은 거라고 쓰기도 하지만,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할 때는 terrible이 엄청 재밌는 것들을 뭐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terrible이 재밌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해요. I'm gonna do so many terrible things with thi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그럼 내일부터 새 책 하면 되는 거죠? 갑니다잉. 준비하시고요. 하나, 형님,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비 오나요, 다? 여긴 비 와요? 비 안 네. 오는데. 아, 그래요? 여긴 비 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책 그 사장학개론 김승호님 거. 네.